네, 이번 시간에는 KB증권 박수현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도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인도 예. 시장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좀 커버를 시작했어요. 큰 그림은 알타시아라는 단어에 제가 좀 집중을 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연초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처음 발표한 이제 신조어 같은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얼터네이티브를 이제 줄여서 알트라고 해서 전환. 그러니까 범아시아 내에서 중국을 대항한 여러 각 국가들의 기능별로 그 특성을 살려서 중국을 대항한다. 그래서 알트 아시아. 그러니까 전환을 하는데 중국 아닌 다른 나라로 전환하는 이 전략을 미국 주도로 한다라는 게 이들의 이제 주장이었고, 이렇게 해서 가장 좀 특징적인 국가, 가장 큰 비중으로 중국의 생산기지나 소비시장 이런 거를 넘겨받을 국가로 인도가 좀 각광을 받을 거다,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광물들 같은 거, 핵심 광물 공급하는 게 뭐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도 있고, 베트남은 그 중간에 있지만 예. 생산기지도 가고 소비력도 좀 되고, 그쵸. 그다음에 광물들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합을 하면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G2잖아요. 너무 그쵸. 커졌기 네. 때문에 이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대체하기 위해서는 특정 하나의 국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협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비겁할 수 있지만. 아, 예전에 구찌 때 네. 톰 포드가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었거든요. 네. 근데 불화가 나서 이 사람이 잘리고 나니까 한 사람 하던 일을 4명씩 나눠서 맡았대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그 역할을 나눠서 맡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 하나 있죠. 예. 압도적인 2등을 안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이 이 G2로 올라오면 결국에는 미국이 누르는 이 과정을 구소련, 뭐 일본, 그다음에 중국까지 온 거잖아요. 이게 학습 효과에 의해서 미국도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구나,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이 많이 커진 것도 맞고, 그래서 어떤 한 특정 국가의 모든 기술과 어떤 뭐 생산 기지와 소비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주지 않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확히 아는 것처럼 예. 한국과 일본, 이러한 선진국에 있는 선진국 반열에 있는 국가들이랑 같이 쉐어하는 이러한 좀 안정적인 길을 택하는 어떤 노선들을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러한 관점에서 네. 넥스트 차이나로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건 인도인 것 같다. 그러한 관점에서 인도 커버를 좀 시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인도를 시작으로 베트남까지 같이 제가 커버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 인구수로 치면 거의 세계 인구 거의 한 40% 커버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머리가 정말 터질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제가 최근에 시장을 봤을 때,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이 국가들을, 특히나 범아시아 국가들을 분산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점점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지만 제가 점점 다른 국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이 좀 의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생겨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주목해야 되는 나라가 이제 뭐 인도. 네. 좀 좁히면 어떤 나라 있을까요? 인도, 베트남,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주옥 같다, 다. 예. 네, 요런 국가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한국이랑 일본은 워낙 많이 또 분석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뭐 추가로 한국은 이미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일본은 원래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하다가 개별 기업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기업단에 있는 기업들을 좀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는 이제 기업 보는 애널리스트분들 따로 계세요. 그래서 기업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일본 주식은 좀 커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료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지금 뭐 인도네시아나 인도를 이제 키우고 커진다 하더라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 이제 워낙 중국에서 한창 그때 세계화할 때 산업단지 하면은 그냥 말 한마디에 쫙 생기잖아요. 그리고 뭐 인력 필요하다 그러면 노동력 다 제공해주고, 이렇게 공장 짓고 산업하기 좋은 환경도 없었다. 근데 뭐 동남아시아라던가 인도는 또 다른 곳이라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치적인 거랑 나눠서 보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중앙 집권화 되어 있는 국가이고요. 인도는 대표적으로 지방 분권화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절차를 진행할 때 상당히 느리고 과연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기는 하죠. 근데
중국에 뒤어서 중국의 여러 가지 힘듦을 겪고 나서 산업 규제 이런 걸 겪고 인도로 이렇게 좀 전향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고 많이 공감을 형성했던 건 인도는 예측 가능성 높은 것 같다. 그러니까 방향을 하나 잡으면 예를 들어 메이크 인 인디아 뭐 이런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를 되돌리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하나를 잡으면 이거를 할 거라는 어떤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진 않는 것 같다. 갑자기 규제가 들어온다든지. 뜬금포는 없다. 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뭐 여지라고 할까요? 그런 건 좀 낮은 것 같다. 투자 관점에서 사실 국내 종목들은 우리가 사고 팔고 이런 게 정보력도 사실 빠르게 접할 수 있고 어렵지 않은데 해외에 있는 주식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한 경우라고 이제 그 투자의 시계를 좀 길게 본다고 하면 인도 같은 시장이 조금 뭔가 마음이 놓이고 여기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다. 이러한 의견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대체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대체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네. 단 굉장히 느릴 것이다. 네. 여기서 가속도가 나려면은 두 가지 정도 변화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인도 안에서의 이 어떤 기류가 네. 정말 중국이 했던 것처럼 20년 전에 중국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와, 공산당이고 일당 독재고 할 수 있겠어? 의구심이 없이 않았습니다. 있었죠. 그때도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중국은 중앙 집권화 되어 있으니까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긴 하죠.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FDI가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중국과 인도의 최근에 가장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하필 이 두 국가가 굉장히 유사한 시즌에 제조 부흥 정책을 동시에 냈습니다. 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냈고요. 인도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냈어요. 그때부터 FDI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떨어지고요. 인도는 굉장히 가속도를 받아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다는 게 단순히 저는 그냥 머니플로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FDI는 실제 이 안에서 실물 경제에 뭔가 기여를 하려는 같이 쉐어하려는 시너지를 내려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생산 기지를 만들거나 이러면 고용 창출이 당연히 많이 늘어날 거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저는 많은 변화들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어딜 가도 차이나타운은 있는데 인디아 타운은 없더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문구가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배척하고 네. 본인들끼리 뭉치는 힘이 강하지만 네. 융합하는 힘이 좀 약하다. 근데 인도 사람들은 잘 적응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똘똘 뭉치는 힘은 좀 약할 수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어떤 변화가 오고 외국계 자본들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수용하고 본인들이 이걸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은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통어가 또 여긴 영어가 있으니까 네. 사실은 영어 기반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이점이잖아요. 그죠. 네, 숙련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중국보다도 이러한 가능성들을 좀 보고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다만 이 지방 분권화의 문제는 해결을 하려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야 네. 모디 총리가 해결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모디 총리가 또 이제 총선 이슈도 있고 해서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네, 그러한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체를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 시간 한 10년 정도 봐야 될까요? 네,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결국 대체하려면 아직까지 중국의 어떤 그 공장 생산력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세계가. 그래서 뭐 당장부터 꺾일 것 같다 생각하지는 또 않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좀 너무 저렴하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절대 이제 밸류에이션 PER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낮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역사적 저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싸다라는 건 싼 게 비지떡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싸니까 지금 이제 바닥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지금 거기 딱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중국이 지금 질서정연한 구조조정을 원하기 때문에 구조조정기에는 굉장히 강한 경기부양책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을 덜어내고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건강하게 어떤 하나의 그 식물이 자라나려면 가지를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럴 때는 이 토양을 굉장히 뭐랄까 이런 영양제를 많이 넣어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잘 정리하면서 이 건강한 줄기가 많이 올라가는 그림이 보일 때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금리를 소극적인 내린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지금은 중국이 왜 연초에 우리 리오프닝 기대에 막 글로벌 IB들이 성장률을 엄청나게 올리고 이러한 그림이 전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월에 대만 대선이 있고요. 예.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중국을 가만 안 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대만이랑 좀 분쟁이 있었던 거 보셨는지 예. 모르겠지만 망고 수입도 안 한다고 말했거든요. 예. 제가 경제적 보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액션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서 네, 당분간은 이 싼 밸류가 싸다라는 인식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라는 인식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애매한 게 참 싼데, 그러니까 과거 세상 생각하면 지금 사는 게 맞는데, 하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다들 망설이는 게 정책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정책이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뭐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딱 하나를 점을 찍어서 이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리긴 어렵긴 해요. 왜냐면 제가 시진핑 주석님과 통화를 할 수 있는 막역한 그렇죠. 사이가 아니기 네.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주식도 사실 이 사이클 그리고 이 히스토리를 좀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정책적으로 어떠한 정책들을 펼쳐왔고 그거에 따른 중국 정부의 대응과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좀 보는 편인데 이거는 당연히 시진핑 주석 들어와서의 경우를 보는 게 맞겠죠. 시진핑 주석 들어와서 우리가 가장 인상에 좀 최근에 남는 게 산업 규제, 그래서 플랫폼 규제, 규제를 하면서 뭐 반독점법, 데이터 안보법 하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기능은 결국 데이터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국유화를 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핵심인 데이터를 정부가 결국은 핵심을 쥐고 가야 된다라는 전략으로 접근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디벨로퍼들도 굉장히 신기하게 지금 디폴트 나고 있는 거에 국유 기업은 없습니다. 디벨로퍼 중에 국유 기업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왜 같은 정책의 액션을 취했는데 민영 기업들만 디폴트 이슈에서 시달리고 있지? 그리고 플랫폼 기업에 했던 행태들이 여기로 좀 넘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가능성을 좀 제가 연결고리를 잡았던 게 여기서는 데이터가 핵심인데요. 네. 결국 부동산 디벨로퍼의 핵심은 토지입니다. 네. 토지에 대한 분배, 그러니까 결국 공동부유의 큰 그림 하에서 부의 재분배를 하고 정부가 큰 정부로 지금 나아가겠다고 천명을 했는데 그러려면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많아야 여기서의 컨트롤을 행할 수 있는 실행력도 높아지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정교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이 정교함을 저는 좀 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악력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사실 기업들이 문제가 생길 때 산업은행이 인수해 와서 네. 정상화시켜서 다시 정리하는 과정들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에도 네, 국유기업을 일단 들고 가는 게 용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LH 같은 게 비슷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뭐 저가 아파트 한번 쫙 공급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공급하는 걸 좀 통제를 하겠다. 그동안 지금 좀 과잉 공급됐던 것들 내가 좀 맞춰서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의도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가장 꽂혀 있는 단어라고 제가 보여지는 거는 인구 감소이긴 해요. 이들이 어떻게 지난번에 제가 중국이 테크에 집중하는 이유도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채산성을 올려야 되는 게 제조업에서는 핵심 미션이고 사실 부동산에서는 공급을 줄여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인구가 줄고 이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난개발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민영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말을 잘 듣는 편이지만 모든 게 정부 말대로 국유기업만큼 민간 기업들이 말을 듣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좀 이슈가 되었던 비구이완도 3, 4선 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좀 비수도권 쪽에서의 공급을 많이 했던 디벨로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쪽은 당연히 인구 비중이 더 낮겠죠. 네. 근데 이쪽의 공급을 계속 이렇게 늘리면 이거 좀 불안한데? 이러한 판단들을 좀 같이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구이위안이면 좀 당에 좀 예쁨을 받는 회사 아닌가요? 원래는 그랬는데 네. 이들마저도 100% 컨트롤하기에는 정부 단에서 조금 버거웠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이 기업 하나만 타겟팅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전반적으로 중국이 세 가지 레드라인, 그러니까 부채 비율 만족 못하면 채권 발행 안 돼, 주식 발행도 안 돼, 은행 대출도 안 되는 건데 이거를 모든 부동산 디벨로퍼한테 동일하게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 중에
재무적으로 좀 힘들거나 예. 1, 2선 도시는 상대적으로 청산해서 내가 자산을 다시 이제 갚고 이런 게 좀 편한데 3, 4선은 또 그렇지가 않죠. 아, 현금화도 어렵고. 네, 예. 그러한 게 좀 맞물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부양책도 좀 시원하지 못했거든요. 좀 시원하게 그냥 크게 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 이게 나오면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월요일 날 이러면서 다들 애매했던 거예요. 기준금리 0.1 가지고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이게 시원하게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일단은 금리가 지금 중국이 이미 미국이랑 역전된 지가 꽤 됐어요. 네. 그러면 뭐가 연결되냐면 환율이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환율이 좀 걱정됐던 부분들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은 보통 이런 통화 정책을 쓸 때도 사회의 이러한 인식들이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일 거다라는 파급 효과를 좀 감안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통화 정책을 해버리면 부동산 이제 퍼나 보다. 왜냐하면 금리는 또 부동산이랑 직결되니까요. 네. 이러한 오해와 착각을 중국 정부는 일으키기 싫은 거죠. 아,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달라붙는 건 싫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천천히 아.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봤거든요. 제가 투기꾼이다 하면 0.1 가지고는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안 돼 이러면서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환율 상태가 지금 7.3 요 정도 나오잖아요. 네. 이 정도면 심각한 건가요, 지금? 그렇죠. 원래 우리 그 포치라고 하죠. 예, 중국이 달러당 7yuan 7yuan, 이상이면은 중국 경제가 무슨 뭐 크라이시스가 온다 이러한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 뭐 지금 뭐 확인이 됐죠. 그렇지는 예. 않지만 저는 중국이 7.5 정도까지는 이제 또 사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7.5를 터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환율 보면서 가장 좀 주목해서 보는 건 역내 환율과 역외 환율의 괴리입니다. 아, 최근에 이게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 네, 이거는 역내와 역외의 가장 큰 차이는 역외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수요가 가장 많이 반영되거든요. 예, 예. 근데 역외 유안화가 훨씬 평가 절하가 더 셉니다. 그러니까 유안화 약세가 이제 외국인들이 보는 그림에서는 이거 아닌데 중국의 지금 펀더멘털은 유안화는 이것보다 더 그러니까 높아야 되는 거죠. 예. 절대 레벨은 높고 예. 가치는 절하가 돼야 돼. 그러면은 뭔가 이 그림상에서 중국 정부가 개입하는 게 조금 워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중국 정부가 공격적으로 또 다시 연결되면 통화 정책을 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고 시장에 주는 시그널도 어그러질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환율은 천천히 절하된다. 라고 보는 게 다만 7.5 정도는 지키려고 할 것 같다. 이 그림이 지금은 연말까지 조금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아시아 국가에서 환율이 옆에 나라가 하나가 좀 문제가 생기면 아시아 전체적으로 위기가 오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사실 IMF 때도 그랬고. 그러면서 이게 좀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환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영향이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대중 수출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아직까지 이 연관성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환율도 덩달아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럼 결국 우리나라 환율도 좀 떨어지고 안정화되려면은 결국은 중국 환율이 좀 안정화돼야 되는 거고, 네. 중국 문제가 어느 정도 좀 가라앉아야 대한민국 코스피도 어느 정도 좀 올 수 있는 거고, 네. 또 더 걱정은 그거거든요. 미국채거든요. 네.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3을 넘었어요. 오늘 네. 말하는 기준으로 해서. 네. 그게 이제 뭐 한간에 나오는 말이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채를 던져서 채권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고 미국 정부도 이제 재정 적자 때문에 채권 발행을 하니까 발행은 늘어나고 사주는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고 있다. 이것 때문에 또 다시 미국에 있는 기술주라든가 이런 또 기업들이 또 리스크가 올 수도 있다. 이게 다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그 연관들이 좀 있다 볼 수 있나요? 중국은 환을 방어하려면 말씀 주신 외환 보유고를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그 안에 미국 국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매도하면서 유안화 환율의 절하를 방어하는 건데요. 그 그림이 7.5를 사수한다고 하면 사실은 나타날 가능성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 연결고리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매칭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서로 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수출 기업은 되게 유리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 거만 좀 없었다면은 네.
수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고 그럼요. 그러면서 다시 또 돈이 또 들어오고 투자가 들어오면서 환율은 또 더 떨어지고 그러면서 미국채도 다시 낮아지고 서로 이제 좀 안정화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이 키플레이어가 중국이 돼버렸어요. 지금 세계 경제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좀 뭐랄까 중국의 이 목을 조르고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네. 수출을 제약하는 것도 IRA 법안 같이 음. 네, 이러한 제약을 주면서 중국의 수출이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는 거라 지금 당장 미국의 경우도 본인들이 좀 힘들더라도 감내해서 헤이 알탓이야. 그림을 놓칠 수는 없다. 중국의 압박을 한시라도 강화해야지 더 여기서 느슨하게 갈 수 없다라고 네, 대립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뭔가 해결될 기미들이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다들 공급망 개편 과정에 있다 보니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지금 뭐 은행들이라든가 금융권의 불안 요소들은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그러면 아직은 조금 더 중국도 견딜 힘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앵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IMF는 결국 이 달러 기반으로 된 채무가 많아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우리나라보다도 GDP 대비해서 외화 채무 비중이 낮습니다. 그것도 2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높아봤자 뭐 14%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35%를 넘어가거든요. 오. 네, 물론 이제 국가의 네. 각각의 운영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가 떨어지면 외화 채무가 많으면 문제가 뻥 하고 터질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은 일단 첫 번째로는 아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위안화 기반으로 발행된 채무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돌려막기가 가능하죠.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근데 지금 정부는 이제 더 이상 폭탄을 돌리진 않겠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정리하겠다라는 스탠스인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은행 대출이랑 채권 이쪽 사이드를 봐야 되는 건데 중국 은행들이 놀랍게도 코로나 이후에 부실 채권 비율이라고 하죠. 네. 엄청 줄여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사실 좀 의구심은 있어요. 부실 채권 비율이 중국 상업은행이 2%가 안 됩니다. 네, 1.8%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방향을 보고 좀 그 베팅을 하는 편이에요. 중국에 대해서 상황을 그래도 판단해야 되니까. 올라가고 있는 곡선인가 내려가고 있는 곡선인가. NPL이 2020년 이후에 한 번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지금 하강하는 사이클에서 어느 정도 여력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은행권에서의 파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비은행권. 그러면은 그림자 금융이라고 통칭을 하거든요. 신탁대출, 위탁대출, 기여보험. 이렇게 세 가지 합인데 이것도 잔액을 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림자 금융도 결국에는 대출의 형태인 거라 네. 신규 발행하는 게 있고 상환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잔액이 얼만큼 있는가가 중요한데 잔액이 18년 이후에 쭉 떨어져서요. 사실상 계속 떨어지다가 코로나 때 조금 올라왔는데 최근 1, 2년 추세는 다시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자 금융단으로 굉장히 큰 뭔가 나비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건 저는 아닌 입장인 거고요. 마지막은 뭐냐면 아까 은행권, 비은행권 말씀드렸고 마지막이 중국에서의 그럼 이 채권에서 나갔던 비중들이 얼만큼 큰 영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채권이랑 연결해서 제가 보는 포인트는 가게이긴 합니다. 리테일. 리테일 단에서 큰 충격이 전이될 수 있는가.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중국의 상업은행들이 구조화 상품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팔았던 게 WMP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재 상품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게 어떤 성격이냐면 구조화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이 PF 같은 것들을 구조화해서 이거를 셀다운 형식으로 조각조각 만들어가지고 이거의 수익률을 좀 높게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라 사실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률을 높게는 10% 이상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오우. 그래서 구조화 금융을 은행이 예. 은행이니까 또 안전하게 느껴지잖아요. 리테일한테 개인들한테 많이 팔았습니다. 옛날 저 미국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거는 예. 파생 상품 개념이라 기초 자산을 가지고 기초 자산에 또 기초 자산을 만들고 그쵸, 또 그쵸, 만들고 그쵸. 해서 예, 예. 이게 굉장히 복잡해진 이제 거미줄처럼 된 건데 이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아. 네, 하나의 신탁 회사가 발행한 거를 은행이 갖다 팔고 이러한 형태였던 거라서
그렇게 복잡하게 이 손실 구조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규모는 좀 크긴 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좀 구멍 중에 하나는 이거긴 해요. 절대적인 규모가 25조 유안이니까 원화로 4,000조가 되죠. 네. 아니, 우리나라 규모에서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고.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국의 금융시장 사이즈로 보면 네. 사실 이것도 작진 않지만 네.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얼만큼 추세적으로 올라갔는가 내려갔는가가 또 저도 좀 이건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것도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품의 수익률이 1%대로 떨어졌거든요. 원래는 10%대였다가 중국 정부가 17년, 18년도 때 엄청난 규제를 합니다. WMP에 대해서. 상품 구성하는 제한을 이만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더 이상 높게 제시해서 보장을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좀 뭐랄까요, 편향되어 있던 분들이 여기 투자했다가 지금은 좀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추세적으로 규모가 줄고 있다. 그래서 저는 금융권으로 대규모 전이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집 보면 청소를 좀 하고 있다. 버릴 거 다 내다 버리고 이제 비우고 나면 바로 다음에 하는 게 또 뭐 사서 다시 채워 넣잖아요. 우리나라도 98년에 유행했던 단어가 구조조정이었었고 99년에 이제 뭐 IT 붐이 다시 불면서 벤처기업이라는 게 등장해가지고 육성한다고 돈을 엄청 풀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좀 정리되고 환율이 좀 안정되고 좀 세계 경제가 좀 회복기로 돌아갈 타이밍쯤에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능성을 보는데요. 그게 짧은 시일 내일 것인가. 지금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아니면 예. 최소한 1, 2년 정도의 텀을 두셔야 되냐에선 저는 좀 후자의 경우일 것 같긴 합니다. 정리할 거 하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중국이 태클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제 씀들이 이제는 좀 주류로 그때부터는 정부의 재정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네, 메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또 고민 많은데 또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부에서는요,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투자할 만한가요? 저는 굉장히 투자가 유망한 네, 국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 약간 증시는 신고가 뚫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엔 좀 힘이 예. 약해지고 있기는 해요. 예. 절대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지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이슈, 미국도 영향을 받지만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저는 오히려 이런 타이밍에 네.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어떤 걸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좀 좋은 시기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인도를 좋게 보는 건 다들 명확히 알고 계시긴 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예. 시장이 큰 건 다 알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인구가 젊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예. 마지막으로는 정책이 약한 것 같지만 모디 총리가 굉장히 강하게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여기 이동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아쉽게도 최근에 최초로 반도체 라인을 짓는 게 좌초되긴 했어요. 모디 총리가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내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건데 이게 좀 성사가 안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도들은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좀 더 좋게 보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하나는 벤치마크를 중국을 삼아서 이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메이크 인 인디아도 어찌 보면 중국의 제조업에 이러한 부흥들을 보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의 BAT 그러니까 이런 굴지의 플랫폼 기업에 나올 수 있었던 기반인 정책이 인터넷 플러스였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똑같이 거의 복붙을 해서 뭘 만들었냐면 디지털 인디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또 그 IT 인력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그쵸. 네, 여기서 스타트업들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어요. 실제로 스타트업 숫자들이 올라가고 있는 게 데이터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물론 중국만큼 빠를 것인가는 아니긴 합니다. 정책적으로 민다고 해서 여기는 중앙에서 미는 것을 여기는 완전히 지방이 다 따라가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느릴 거지만 방향성은 맞다. 방향이 맞다면 천천히 가더라도 저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이 조금씩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중국 하면 이제 제일 무서운 게 그 규모 그리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그 통일된 그 시스템 이게 제일 무서웠었고 인도 하면 제일 무서운 게 사람.
그러니까 뛰어난 인재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그 수많은 인재들을 활용해서 특히 IT 쪽이 많이 있으니까 또 시대가 또 IT잖아요. 인도라는 나라가 제조업이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IT 강국으로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그거 생각해봤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인도를 그 경제 아까 말씀드린 네. 거 말고 중요 포인트를 보는 게 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 주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제는 IT와 결합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효율화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숙련공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중국에는 지금 이 시스템이 있고, 예. 그러니까 숙련공이 많으니까 시간을 원래 1시간 드릴 걸 30분 줄일 수 있는 이 효용 가치가 엄청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인도에는 똑똑한 IT 개발자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영어가 가능하고 이런 분들이 실리콘밸리랑 협업도 또 많이 했던 경험들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조업이 기반을 FDI 이 들어오는 걸로 형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는 굉장히 좀 빠르게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느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빠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인도와 중국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중국은 시가총액 상위가 거의 대부분 국유기업입니다. 근데 인도는 시가총액 상위가 대부분 민영기업이에요. 네, 국유기업이 견인하는 경제가 아닙니다. 근데 민영기업의 특징과 장점을 잘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효율성, 효용성을 따집니다. 가성비, 내가 투입 대비해서 아웃풋이 안 나오면 진행 안 합니다. 그쵸. 이거는 우리의 주주된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유연합니다. 굉장히 어떤 이 FDI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어 그런데 외부에서 자금이 외국계 자금이 막 들어오면서 나타난 이 변화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차이나타운, 인디아타운의 사례처럼 유연하게 대응해 가면서 이들과 같이 콜라보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총액에도 민영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혜택들을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마치 미국이나 서구가 제일 좋아하는 자본주의 느낌이 가장 강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쓴 인도 자료의 제목이 중국과 달라서 매력적이다라고 좀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틀리다, 여기가 뭐 좋고 나쁘다가 아니고 다른 게 너무 명확해서 여기서의 장점을 좀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마지막은 뭐냐면 너무 이른 시각인 것 같기는 하지만 인도에 저는 여성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저번에 밸런스 히어로 대표님이 나와서 했던 말이 그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사회 참가가 아직 시작이 좀 덜한데 그걸 잘 보라 이런 말 했었거든요. 네.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제가 논문을 정말 많이 뒤졌어요. 그래요?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그러니까 예. 경제 참여율이 올라갈수록 진위계수 개선에는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소득 평등에는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중장기적으로 경제는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토록 중국이 하고 싶은 이 양극화를 줄이는 거에 여성 경제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유의미한 결과가 보인다라는 논문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건 우리나라 IMF 이후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IMF 이전만 해도 친구네 어머니들이 다 집에 계셨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들이 일을 하러 나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맞벌이라는 단어도 그때 생겨났었고 사실 중국은 문화대혁명 이후에 남녀노소의 이 경계를 좀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어떻게 보면 입지가 그때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러면서 맞벌이는 당연한 거예요, 중국은. 네, 중국은 맞벌이 안 하는 여성분들이 사실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도 여성 노동력 공급이 많았던 시장에서 WTO 가입하고 미국과 여러 이제 서구권 국가들이 생산기지를 삼으면서 올라왔던 거고 인도는 지금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반대의 상황, 굉장히 기여가 낮은데 그래서 제가 좀 데이터를 보고 놀랐던 게 글로벌 기관 중에서 글로벌 젠더 갭 인덱스를 발표한 게 있어요. 총합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를 보면요. 인도가 꼴찌인데 캄보디아보다도 낮습니다. 그냥 진짜 남자들만 일을 하는 곳이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기여가 지금 낮다는 건 반대로는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력이, 그러니까 뭐 출산율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여성들이 참가함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 계속 공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인구만 초월한 게 아니라 저는 생산 가능 인구가 여성까지 여기에 같이 플러스가 되면 그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두 번째로 여기서 연결되는 포인트는 여성분들이 가장 키워드는 소비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의 경제적인 어떤 장악력이 생기면 네. 소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축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인도 시장의 여러 가지 색깔들이 좀 바뀌어 나가는 게 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럼 네. 저는 인도에 화장품 회사를 투자하겠습니다. 아직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게 없지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딱 진짜 듣자마자 진짜 맞다라는 생각이 막 정말 들었는데, 근데 인도라는 주식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쉽게도 사실은 네, 거의 없긴 합니다. 저번에 보니까 미국이나 미국의 ADR 그리고 영국의 DRC를 이렇게 됐었던 것들이 다 거의 다 내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도의 종목을 직접 사시는 게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이제 ETF로 해서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ETF는 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도 있지만 제가 또 좀 말씀드리고 있는 ETF 중에 하나는 아이쉐어즈에서 인디아 스몰캡 ETF를 낸 게 있습니다. 지수 추종이 아니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스몰캡 위주로 해서 그들이 이제 구성을 한 건데 기존에 나와 있던 어떤 대표 지수 기반의 ETF랑 큰 차이는 뭐냐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섹터의 비중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대표 지수들은 대부분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1등이 금융, 2등이 IT. 그런데 이 스몰캡 ET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균등하게 섹터가 포진되어 있고 저희는 사실 인도에 이제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유틸리티 쪽을 좀 좋게 보거든요. 예. 결국에는 공급망에서 전력망, 그 다음에 이 도로, 철도 깔리는 것들이 돼야 생산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 이런 쪽을 좋게 보는데 그나마 지금 시중에 있는 ETF 중에서 여기 웨이시 가장 높긴 합니다. 그러니까 균등한데? 인도의 LS 같은 거. 뭐 그렇게 좀 보실 수도 네, 있죠. 건설사라던가 뭐 전력 이런 거. 네, 뭐 한전 이런 개념의 예. 유틸리티가 비중이 있으면서 네. 고르게 섹터별로 들어가 있어서 인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네.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일종의 국가계의 벤처 캐피탈 정도로 접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섹터에서 아웃퍼폼이 더 두드러질 거라는 걸 지금 좀 섣불리 단정 짓기가 좀 애매한 거죠. 이거 그냥 KB에서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반짝반짝 KB 스타 ETF 있잖아요. 네,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넘어야 될 허들 같은 것들, 문제점들이 좀 있을까요? 있죠. 일단은 이 정치적인 걸 빼놓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 이 지방들의 역할들이 이런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중앙에서 하는 것들이 도대체 얼만큼의 기간을 두고 이행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가늠이 좀 어렵다라는 거는 문제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모디 이 총리가 내년에 또 총선도 있고 해서 계속 연임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끌어왔던 제조업 기반의 성장 전략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바뀌면. 네,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들 좀 있죠. 다만 인도가 느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총리가 혹시 바뀌어서 모디가 실각되더라도 바꾸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다른 거로 바꾸면 이 바꾸는 과정도 굉장히 느릴 거고 그리고 굳이 바꿀 이유도 없을 것 같긴 네, 해요. 나쁜 정책이 아니고 예. 사실 효용성이나 국가의 성장 전략을 봤을 때 맞는 방향인 거거든요. 네, 이거 그래서 저는 정치가 아니라고 이건 실학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정치적인 유산을 물려받는 자가 되든 안 되든 저는 사실 이 방향성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예. 그 카스트 제도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인도 네. 하면은. 그거는 네. 어때요? 카스트 제도도 가장 허들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국제 자금들이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고용과 소비 시장에 좋은 영향들이 미칠 건가. 이게 결국은 또 빈부격차 축소하는 것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정책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자가 어떻게 나올 건지는 봐야겠지만 여기서도 저는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최근 2년 동안 인도에서 여성 인권 시위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여성 인권이 카스트 제도랑 결국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여성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점점 더 두터워지면서 카스트 제도에 대한 것들도 조금씩 이제 퇴색되는 그림들이 천천히 가지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회색 외교라고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레이 외교라고 해서 이 러시아 편인지 미국 편인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지금 노선을 좀 명확히 잡은 것 같습니다. 잡았어요? 네, 미국 손을 잡고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타시아에서 우리가 핵심 역할을 하겠다. 이러한 전략들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모디 총리가 미국에 처음으로 이제 국빈 대접을 갖고 이제 갔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거 보면 상당히 중국에 대한 견제성 발언들을 공감 확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고 또 인도는 이 국토 분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랑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렇게 가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죠. 다만 제가 이 인도 관련된 경제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조금 신경을 쓰였던 건 생각보다 인도도 중국이랑 왔다 갔다 하는 무역량이 꽤 커요. 그러니까 중국을 다 내려놓고 이들이 제조기지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드는데 이런 거죠. 중국이 지금 경제 상황이 좋아요. 네. 그러면 인도랑 이제 우리도 선 그어. 인도에 뭐 파는 거 하지 말고 우리 관세 장벽 같은 거 만들고 하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사준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굉장히 특정한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목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대만처럼 네, 절대 다수를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인도가 노선에 명확히 미국과 같이 가면서 전략적으로 중국을 대체하는 노력들은 저는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인도 하면은 그럼 주력 상품, 주력 수출 상품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커머디티 위주였거든요. 커머디티? 네, 그러니까 상품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수입도 그걸 많이 하는데요. 예. 뭐 그러니까 광물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귀금속, 그다음에 여기가 염색체. 여기는 이제 페인트 칠 하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게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 색깔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주고받고 하는 게 많았는데 점점 기계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상위 탑5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전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네요. 네, 네. 그리고 여기도 실제로 농업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 농업 비중을 어떻게 경제에서 고용시장에서 줄일 건가가 핵심인데 이게 제조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IT가 강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한 발판 역할들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투자를 하는 방법, ETF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인도는 일단 시장 관점에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본다면 ETF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지금부터 기업들을 좀 스터디하시는 거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도 주식을 개별적으로 살 수 있는 시기가 열릴 수도 있다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럼요. 저는 조만간 올 거라고 보고 특히나 우리가 글로벌 자금 흐름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 MSCI라고 하는 지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신흥국 지수를 보면 너무 슬프지만 중국과 비중국의 괴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30%대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를 드라마틱하게 이제 디커플링을 유도하고 있는 게 인도예요. 비중국이 올라가는 이유는 인도인데 인도가 원래는 10%대여서 비중이 15%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글로벌 자금이 인도로 이동하게 되면 저는 개별 주식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봐요. 좀 추천해 줄 만한 기업들, 공부할 만한 기업들 있나요? 일단은 지금 제가 네. 인도의 제조기지가 조금씩 형성되는 초입부에서는 기존의 제조기업 강자들이 저는 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타타도 같이 글로벌 기업들이랑 협업해서 생산 라인을 더 구축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의 기회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의 제조기업 강자들을 좀 보시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저도 놀랐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생산 기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인도에. 다만 내륙이 아니고 항구 위주에 다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삼전도 있고 현기차도 있어요. 근데 현대차가 인도에서 꽤 잘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GM 공장 인수했잖아요. 네, GM 공장 인수하고 판매량 기준으로 2위를 국건이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사실 여기서 1위를 좀 탈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뭐 현대가 좀 보인다고 하면 현대차도 중국에서의 이런 손실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곳이네요. 그러면 이제 인도 쪽 커버를 하시니까 이제 앞으로 리포트 많이 나오나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인도 자료를 내고 싶었는데 최근에 또 중국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또 리스크 점검도 필요하니까 요게 조금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인도 자료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발간할 예정입니다. 네, KB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중국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드렸는데 지금은 중국뿐만 아니라 머리가 아프지만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공부들이 좀 필요하신 시점에 도래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아이디어들 드리고 있는데요. 더 정확하고 적시해 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